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다산의 마지막 습관, 저자는 조윤재인데요. 이 저자에 대한 소개를 잠깐 드리고 시작할까 합니다. 조윤재 씨는 고전연구가, 경희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삼성전자 마케팅실, 삼성 영상사업단 스타맥스에서 근무했다. 이후 출판계에 입문해 오랫동안 책을 만들었으며 지금은 책을 쓰고 있다. 탐서가로 수많은 책을 열정적으로 읽어왔으며 그 가운데서도 노노, 맹자, 사기 등 동양 고전 100여 종을 원전으로 읽으면서 물리가 트이는 경험을 하게 된다. 지은 책으로는 다산의 마지막 공부와 천년의 내공을 비롯해 말공부, 우한승부사, 2000년의 공부, 노노천재가 된 홍팀장, 적을 만들지 않는 고전 공부의 힘, 내가 고전을 공부하는 이유 등이 있다. 이렇게 저자의 경력을 살펴보아도 저자가 얼마나 고전에 조예가 깊은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시작하는 글에서 발췌한 문장입니다. 일상에 중독되지 않고 내가 매일 성장한다는 것.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라도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 스스로 초래한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 의해 혹은 환경 때문에 전혀 뜻하지 않게 맞닥뜨릴 때도 없지 않다. 예측할 수도 없고 통제하기도 어려운 재해도 뜻하지 않은 순간에 다가온다. 누구나 이런 힘든 상황이 닥치면 마음의 고통을 겪고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이때 마음을 바르게 잡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고 끝내 마음을 잡지 못하면 휩쓸려 무너진다. 다산 또한 귀향지에서 힘든 과정을 겪어야 했다. 하지만 다산은 고난을 맞아 마음을 다스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갔다. 바로 고난을 기회로 삼은 것이다. 그 힘이 된 것이 근본을 바로 세우는 수신이었다. 다산은 고난을 통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몸을 바로 세우고 자신이 해야 할 일, 이루고자 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다면 스스로 무너지는 일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신을 행하는 사람은 고난이 닥쳤을 때 그 의미에 대해 깊게 성찰한다. 맹자는 하늘이 장차 그에게 큰 사명을 내리려 할 때는 하고자 하는 일을 어긋나게 함으로써 그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한다라고 고난의 의미를 설파했다. 다산은 몸소 그것을 증명했다. 전혀 겪어보지 못했던 인생 초유의 최악의 고난에서 다산은 그 의미를 성찰하며 자신을 바로 세웠다. 끝을 모르는 고통의 시간에서 포기와 절망이 아닌 희망과 소명을 붙잡은 것이다. 고난을 통해 잃어버렸던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도 수신의 힘이다. 사람들은 평온한 일상에 안주하며 자신이 가졌던 꿈과 이상을 잊고 산다. 큰 성공을 구가할 때도 마찬가지다. 성공에 미혹되고 취해서 자신의 본 모습을 잃어버린다. 다산은 인생에서 가장 빛났던 순간에 자신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다산은 뒤늦게나마 그것을 깨달았지만 우리 대부분은 평생 자신을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지낸다. 어린 시절부터 지녔던 꿈, 하고 싶었던 일, 내가 설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가 나를 이루는 정체성이 된다. 일상은 비범하지 않은 경험들을 반복해서 살아내는 삶의 과정이다. 오늘이 어제 같고 내일이 오늘 같은 날들을 반복하면서 사람들은 욕심과 미혹에 빠지게 되고 이윽고 나를 잊어버린다. 그때 일상으로부터 본래의 나를 찾아주는 것이 바로 근본으로 돌아가는 소학의 가르침이다. 다산은 머나먼 귀향지에서 소학을 자신의 마지막 공부로 삼았고 학자로서의 정체성을 깨닫고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다. 마지막으로 뜻을 이루게 하고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도 수신의 힘이다. 다산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지필에 열중했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 지필에 애를 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필에 마음을 쏟음으로써 마음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잊었다. 인간의 마음은 몸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마음으로 몸을 다스리지만 반대로 몸을 바로 잡음으로써 마음을 잡을 수도 있다. 다산은 이것을 분명히 알았다. 다산은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몸을 바로 잡았고 몸이 흐트러질 때마다 마음을 다잡으며 위대한 업적을 이뤘다. 일생의 꿈을 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 마음을 다잡고 몸을 바로잡는 수신을 이룰 때 꾸준하게 자신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지치지도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켜나간다면 이윽고 품었던 꿈도 이룰 수 있다.
다산의 마지막 습관이 평온하고 안일한 삶에서 각성을, 고난의 시기에 성찰을, 고난을 뚫고 자기 정체성을 이루어가는 큰 힘을 얻는 데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책의 본문은 모두 6챕터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 챕터는 입교, 위학, 일익, 배움이란 매일 채워도 끝이 없다. 두 번째 챕터 명륜, 자승자강, 예의란 타인이 아닌 스스로를 이겨내는 자세다. 세 번째 챕터 경신, 독립불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단단한 몸가짐에서 나온다. 네 번째 챕터 계고, 이대사소, 강자는 머리를 숙여 자신의 정수리를 보여준다. 다섯 번째 챕터 가언, 붕정만리, 감히 짐작할 수 없는 말의 내공을 갖춘다. 여섯 번째 챕터 선행, 일일청한, 하루만이라도 다산처럼 살아본다는 것. 그럼 첫 번째 챕터에서 몇 가지를 추려보겠습니다. 다산은 앞날을 기약할 수 없는 귀양살이에서 학문과 저술에 매진하는 자신의 뜻을 자식들에게 가르치며 진정한 학문의 의미를 알려준다. 먼저 학문은 남에게 과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의 깊이를 더하는 것이다. 다산이 자식들에게 권했던 경전과 역사서는 사람됨을 완성해가는 근본에 충실한 공부다. 사람으로서 올바른 삶을 살고 자기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깊이 쌓아가는 공부인 것이다. 그 다음 공부를 통해 다른 사람과 세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다산이 저술에 매진한 이유는 그동안 쌓아왔던 공부에 대한 결실을 남기고자 함이었다. 또 한 가지 다산의 가르침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공부를 쉬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역시 두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산은 이렇게 가르쳤다. 이제 너희들은 패족이다. 그러므로 더욱 잘 처신해 본래보다 훌륭하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기특하고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 패족으로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밖에 없다. 독서는 사람에게 가장 깨끗하고 중요한 일일 뿐더러 호사스러운 집안 자제는 그 맛을 알 수 없고 시골의 자제들은 그 오묘한 이치를 알 수 없다. 반드시 어려서부터 듣고 본 바가 있고 너희들처럼 중간에 재난을 겪어본 젊은이들이 진정한 독서를 할 수 있다. 그들이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뜻도 모르면서 그냥 글자만 읽어 내려가는 것은 진정한 독서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대목에서 찾은 자녀 교육에 대한 3가지 가르침인데요. 이 구절에서 특기할 것은 가르침의 방법이다. 바로 보이는 것, 행동하는 것, 듣는 것이다. 먼저 보이는 것, 어린 자식들에게 남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지 말고 속이지 않는 것을 보여주라고 한다. 특히 속이지 않는 것을 가르치는 것은 부모가 보여주는 말과 행동의 일관성에서 시작된다.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남을 속이는 것이다. 심지어 자기 자신마저 속이는 자세다. 자신이 했던 말과 그 행동이 다른 것은 지금의 자신이 예전의 자신을 속이는 것과도 같기 때문이다. 또한 비스듬한 자세로 듣지 않는다는 말은 받아들일 때의 태도를 알려준다. 사람들은 책을 통해 다양한 지식을 쌓고 듣는 것을 통해 견문을 넓혀나간다. 하지만 여기서도 반드시 유념해야 하는 사실이 있다. 많이 듣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로 듣는 것이다. 들은 것을 무조건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왜곡해서 들어서도 안 된다. 그래야 올바른 뜻이 바로 설 수 있다. 폭넓게 배워야 하지만 반드시 올바른 뜻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것이다. 좋은 생각과 좋은 행동 사이만큼 먼 것이 없다. 공부는 이상에서 실천까지 그 멀고 먼 간격을 좁히는 과정이다. 또 이런 문장도 있네요. 공부란 모자람에 물들지 않는 분별을 익히는 것이 아니다. 물들고 싶은 사람이 되도록 스스로를 닦는 노력이다. 또한 다산은 올바른 배움의 자세는 바른 마음과 함께 겉모습의 경건함을 함께 지녀야 한다고 가르쳤는데요. 노노 안연에는 이에 대해 재미있는 대화가 실려 있다. 위나라 대부 극자성이 공자의 제자 자공에게 군자는 본디 바탕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겉모습이나 형식을 꾸며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묻자 자공은 이렇게 대답했다. 무늬도 바탕만큼 중요하고 바탕도 무늬만큼 중요합니다. 호랑이와 표범의 가죽에 털이 없다면 개와 양의 가죽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내면의 충실함은 엄정한 겉모습이 뒷받침되어야 하듯이 이루고 싶은 큰 꿈이 있다면 하루하루의 충실함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일상은 단지 하루만의 모습이 아니다. 하루하루를 충실히 쌓아가는 것이다. 이런 모습이 누적되고 쌓이면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결과를 만들 수 있다. 여기에 저자는 이 문장을 한마디로 요약했네요. 평범한 일상들이 쌓이고 쌓여 비범해졌을 때 우리는 위대하다고 한다. 그 다음 단락은 예술은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산 또한 음악의 중요성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악서 고전이라는 책을 남겼는데요. 시와 음악은 감성을 키워주는 예술이다. 얘는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덕목이다. 이 세 가지를 묻고 공자는 개인의 수양을 위해 가장 중요한 도구라고 말했다. 사람으로서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덕목인 인의 예지를 위해서는 반드시 시와 음악 그리고 예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공자는 시를 공부하는 목적을 다음과 같이 얘기했죠. 시를 배우면 감흥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사물을 잘 볼 수 있으며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고 원망을 해도 사리에 맞게 할 수 있다. 가까이는 어버이를 섬기고 멀리는 임금을 섬기며 새와 짐승과 풀과 나무의 이름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된다. 이 마지막 대목이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자연의 모든 생명이 경이롭기 때문이 아닌가 해요. 다산은 자연의 소리, 계절의 느낌에서 음악의 이치를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비유에 어떤 고난에서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를 보였다. 아무도 손대지 않아도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가는 자연이 바로 음악의 이치다. 그리고 쓸쓸한 가을이 오더라도 겨울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삶의 이치다. 다산은 음악을 통해 그렇게 깨달았다. 어려움이 닥치면 더 큰 어려움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견뎌내야 따뜻한 봄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다산을 비롯해 경지에 올랐던 사람들은 음악을 취향이 아니라 수양의 도구로 삼았다. 사람과 세상을 조화롭게 만드는 것이 수양의 목적이자 결과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챕터는 명륜, 자승자강. 예의란 타인이 아닌 스스로를 이겨내는 자세다. 첫 번째 단락의 제목이 재밌어요.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책상부터 정리하라. 모든 안팎의 사람들은 첫 닭이 울면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옷을 입는다. 베개와 대자리를 걷고 방과 마루, 뜰에 물을 뿌리고 청소한 다음 자리를 펴놓는다. 그런 다음에 각자가 맡은 일을 한다. 공부의 근본은 도와 덕일지라도 그 시작은 바로 가까운 하루하루의 삶을 충실히 하는 것이라는 뜻이랍니다. 좀 다른 이야기지만 부자가 된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모든 공통적인 조언 중에 하나가 그거죠. 정리정돈을 강조하는 것, 자고 일어나서 자기 자리를 깨끗하게 정리해 두는 것. 이것은 몸과 주변을 깨끗이 하는 일을 통해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다음은 다산이 여유 단기에서 말한 자신의 용기에 대한 글입니다. 나의 병은 내가 잘 안다. 나는 용감하지만 지모가 없고 선을 좋아하지만 가릴 줄을 모르며 마음 내키는 대로 즉시 행해 의심할 줄을 모르고 두려워할 줄도 모른다. 그만둘 수도 있는 일이지만 기쁠 수 있다면 그만두지 못하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꺼림직해 참을 수 없으면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멋대로 돌아다니면서도 의심이 없었고 장성에서는 과거 공부에 빠져 돌아설 줄 몰랐고 나이 30이 되어서는 지난 날을 깊이 뉘우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선을 끝없이 좋아했으나 비방은 홀로 많이 받고 있다. 아, 이것이 또한 운명이란 말인가. 이것은 나의 본성 때문이니 내가 또 어찌 감히 운명을 말하겠는가. 노자의 말을 보건대 신중하라. 한 겨울에 내를 건너듯이 두려워하라. 사방에서 애워싼 듯이라고 했으니 이 두 마디 말은 내 병을 고치는 약이 아닌가. 대체로 겨울에 시내를 건너는 사람은 차가움이 뼈를 애듯하므로 부득이한 일이 아니면 건너지 않는다. 사방에서 이웃이 엿보는 옷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시선이 자기 몸에 이를까 염려하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라도 하지 않는다. 다산은 평생 하고 싶은 일, 해야만 하는 일은 망설이지 않고 행하며 살아왔다.
설사 하고 싶지 않은 일이라고 해도 잘못된 일, 불의한 일은 참을 수 없기에 두려움 없이 행했다. 학문을 좋아했기에 쉼없이 공부했고 정의로운 일이기에 남을 비판하는데 주위를 돌아보거나 망설이지 않았다. 하지만 많은 사람의 원한을 사고 비방을 받아 귀양 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삶은 보다 신중해야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절제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담대심소, 담대하면서도 세심하게 뒤를 살피는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큰일을 이루고 싶다면 더욱 그렇다. 다음에는 맹자에 실린 글 한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닭이 울면 일어나 부지런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순임금의 무리요. 닭이 울면 일어나 부지런히 이익을 추구하는 자는 도척의 무리다. 순임금과 도척을 나누는 차이를 알고 싶은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사이의 차이일 뿐이다. 맹자는 올바른 사람과 부도덕한 사람을 나누는 것을 자기 이익을 추구하느냐 아니냐로 보았다. 물론 선과 악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미 많은 고전에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는 반드시 바른 도리에 기초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삶의 자세 역시 마찬가지다. 이익을 쫓는 데에만 급급하다면 이익이 된다 싶으면 그 어떤 일도 서슴없이 하게 된다. 당장 재산을 늘리고 성공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인생의 목적과 수단이 바뀌면서 삶은 곧 피폐해질 것이고 바른 사람들도 하나둘 곁을 떠난다. 역경에 처했을 때도 마찬가지다. 어떤 상황에서도 스스로를 잃지 않는 사람은 역경마저 잊어야 할 어두운 역사가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으로 간직할 수 있다. 다사는 스스로 쓴 묘비명에서 자신의 귀양 생활을 이렇게 이야기했다. 육경과 사설을 가져다 골똘히 연구했다. 한나라와 위나라 이래로 명과 청에 이르기까지 육아의 학설 중에서 경전의 보탬이 될 만한 것을 널리 수집해 꼼꼼히 살펴 잘못된 것을 바로하고 취하고 버릴 것을 드러내어 일가의 말로써 갖추었다. 경계하고 공경에 부지런히 노력하는 동안 늙음이 이르는 것도 알지 못했다. 이야말로 하늘이 내게 준 복이 아니겠는가. 또한 다사는 신분에 따른 차별을 철저히 반대했다. 특히 신분과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뛰어날 것이라는 예단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 다사는 신하들과 각 지방의 방백들이 천거한 뛰어난 인재들이 차별 없이 과거를 보게 하는 것을 하나의 방편으로 제시했다. 능력이 뛰어난 자들은 신분을 가리지 않고 과거를 보게 해서 차별 없이 등용하자는 제안이었다. 이것이 다산이 살던 시대를 생각하면 정말 파격적인 사상인 것 같아요. 지역과 사회적 계급, 당파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자신의 꿈과 이상을 펼칠 기회를 주자는 것이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워야 한다는 구호를 연상케 하는 주장이다. 다산이 지금 살아서 우리나라의 교육부 장관이시라면 우리나라의 교육이 얼마나 그 미래가 밝겠습니까? 다음은 논어에 실려있는 유명한 성어입니다. 바탕이 겉모습을 넘어서면 촌스럽고 겉모습이 바탕을 넘어서면 형식적이게 된다. 겉모습과 바탕이 잘 어울린 후에야 군자답다. 이 문구를 보고 나서 저는 촌스럽다는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앞서 용모를 바르게 하고 반드시 공손하게 들어야 한다는 배움의 자리에 나아갈 때 취해야 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는데요. 내면의 충실함과 외면의 단정함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말로 속이 충실하다면 그것을 겉으로도 잘 드러낼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다사는 책을 접할 때 단순히 많이만 읽는 다독이 아닌 초서를 강조했다. 초서란 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직접 기록하며 책을 읽는 것이다. 제가 이 문장을 발견하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저도 책을 읽고 나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부분, 또 중요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싶은 부분을 표시해 두었다가 이렇게 녹음으로 다시 남겨놓고 있거든요. 이 또한 다산이 말한 초서의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다음은 다산이 살면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학문에 대한 그의 생각입니다. 학문은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옛사람은 학문이 제1의 의리라고 했으나 나는 이 말에 잘못이 있다고 생각한다.
마땅히 오직 하나뿐인 유일무이의 의리라고 바로 잡아야 한다. 대개 사물마다 법칙이 있는데 사람이 배움에 뜻을 두지 않는다면 그 법칙을 따르지 않는 것이다. 다산이 생각한 학문, 그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마음을 다스리고 성품을 기르는 것이라고 했다. 다시 말해 가장 중요한 일은 삶의 근본을 바로 세우는 것인데 다산은 책을 통해 이치를 궁구함으로써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 나아가 스스로를 바로 세운 것을 시작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고 백성을 잘 살게 하는 일을 시급히 해야 한다고 봤다. 이어지는 세 번째 파트, 경신, 독립, 불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단단한 몸가짐에서 나온다. 다산은 재물에 대해 이렇게 통찰했다. 세간의 의식이나 재화는 모두 부질없다. 옷은 해지게 마련이고 음식은 썩기 마련이다. 재물을 자손에게 전해도 언젠가는 흩어지고 만다. 다만 가난한 친척이나 법과 나누는 것만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물을 비밀리에 숨겨두는 방법으로는 베푸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도둑에게 빼앗길 염려도 없고 불에 타버릴 걱정도 없고 소나 말이 운반해야 할 수고로움도 없이 자기가 죽은 뒤까지 가지고 가서 천년토록 꽃다운 명성을 전할 수 있다. 세상에 이보다 더 큰 이익이 있을까? 재물은 메기와 같아 단단하게 붙잡으려 할수록 미끄럽게 빠져나가는 것이다. 이어지는 다음 글은 해야 할 때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때 다무는 것이 화술의 전부다. 다산은 소학지언에서 변변어는 단순히 말을 잘하는 차원이 아니라 정사를 명확히 구별해 행하는 것으로 보았다. 우리는 유창한 언변을 장점으로 여기며 물 흐르듯 거침없이 자신의 의견을 전하는 능력을 부러워하곤 한다. 하지만 잡다한 지식과 전문 용어를 남발하며 과시하듯 말하는 것은 진정한 말의 능력이라고 할 수 없다. 굳이 복잡하게 표현하거나 외국어를 섞어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논어에서는 말할 때가 되지 않았는데 말하는 것을 조급하다고 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것은 숨긴다고 하고 안색을 살피지 않고 말하는 것을 눈뜬 장님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말해야 할 때 하고 말하지 않아야 할 때는 자제하고 숨기는 것 없이 진실하게 말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어지는 네 번째 챕터는 계고, 이대사소, 강자는 머리를 숙여 자신의 정수리를 보여준다. 다산은 순임금과 같이 되고자 하는 것을 용기로 보았다. 어떤 인물이든지 용기를 갖고 노력하면 그처럼 될 수 있다고 가르치며 아들 하규에게 준 글이다. 용이란 삼덕의 하나다. 성인이 만물의 뜻을 깨달아 모든 일을 이루고 천지를 두루 다스림은 모두 용이 하는 바다. 수는 어떤 사람인가 하고자 하는 바가 이와 같으면 된다는 것이 용이다. 경제의 학문을 하고자 하면 주공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바가 이와 같으면 된다고 하고 뛰어난 문장가가 되고자 하면 유한과 한유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바가 이와 같으면 된다. 서예의 명가가 되고 싶으면 왕이지와 왕헌지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조두공과 의도는 어떤 사람인가라고 한다. 한 가지 소원이 있으면 한 사람을 목표로 정해 반드시 그와 나란히 하는 것을 기약한 뒤에 그만두어야 하니 이것이 용의 덕이다. 인생의 바닥에 처한 다산이 아들에게 한 말이다. 이러한 자긍심이 있었기에 최악의 상황에서도 놀라운 업적을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용기란 처지나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더 높은 이상을 이루기 위해 도전하는 것이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들처럼 나도 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이다. 그들도 사람일 따름이며 나 역시 사람이기 때문이다. 필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분명히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걸음 내딛는다면 이미 한 걸음 다가선 것이다. 한편으로 다산은 거주지의 중요성을 일러주고 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도 잊지 않았다. 비록 자신은 귀향을 오고 가문이 폐족이 되었지만 아들들에게는 서울을 떠나지 말라고 했다. 비록 폐족이 되었다고 해도 시골로 숨어들면 세상과 단절이 되고 만다. 점차 타성에 젖어 현실에 안주하게 되므로 더 큰 이상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고 듣는 것이 많은 곳에 머물러야 한다. 변화의 흐름을 읽고 시대적 상황을 개관하고 문화적 안목을 잃지 않고 재도약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서울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잠깐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사대부의 갑법은 뜻을 얻어 벼슬길에 나서면 서둘러 언덕에 집을 세워도 처사의 본색을 잃지 않아야 한다. 만약 벼슬길이 끊어지면 급히 서울 언저리에 의탁해 살면서 문화의 안목을 떨어뜨리지 않아야 한다. 내가 지금 죄인의 명부에 있는지라 너희들로 하여금 잠시 시골집에 숨어 지내게 했다. 뒷날의 계획으로는 도성에서 심리 안쪽에 거처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가세가 기울어 능히 깊이 들어갈 수 없게 되면 서울 근교에 머물면서 과실을 심고 채소를 기르며 생활을 도모하다가 재물이 조금 넉넉해지기를 기다려 저자 가운데로 들어가도 늦지 않을 것이다. 바로 이런 자상함이 제가 좋아하는 다산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다음 소개하는 글은 다산이 제자 윤종심을 가르친 말로 곡산 부사 시절의 토지 문서를 보면서 느꼈던 것이다. 내가 토지 문서를 살펴 그 내력을 조사해 봤다. 어느 것이나 100년 사이에 대여섯 번이나 주인이 바뀌고 심할 때는 7, 8번에서 9번까지 바뀌었다. 그 성질이 흘러 움직이고 달아나는 것이 이와 같다. 어찌 남에게는 금방 바뀌고 내게는 오래 그대로 있기를 바라서 아무리 두드려도 깨져 없어지지 않을 물건으로 여기겠는가. 창기는 여러 번 지아비를 바꾼다. 그런데 어찌 나에게만 수절을 지키게 바라겠는가. 토지를 믿는 것은 창기의 정절을 믿는 것과 같다. 부자는 드넓은 밭두렁을 보면서 반드시 의기에 차서 기운을 둬도 자손에게 말할 것이다. 만세의 터전을 너희에게 준다. 하지만 진시황이 후예에게 나라를 넘길 때도 그랬음을 알지 못한다. 이 일이 어찌 믿을 만한 것이겠는가. 나는 지금 나이가 적지 않아 겪어본 일이 많다. 부를 자손에게 있게 하려는 사람 중에 그 뜻을 잃은 자는 1000명 중에 한두 사람뿐이다. 5번째 챕터는 가언, 풍정, 만리, 감히 짐작할 수 없는 말의 내공을 갖춘다. 시와 음악은 공자의 학문과 수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다. 공자는 민간에 떠들던 시가를 모아 시경을 편찬하고 제자들과 아들에게도 공부하기를 권했다. 또한 그는 음악을 즐겼고 음악에 대해서도 자주 이야기했는데 공자는 학문의 완성에 시와 음악과 같은 감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음악은 조화의 예술로서 즐거움을 주고 마음을 다스리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래서 옛 선비들은 음악으로 몸과 마음을 수양했고 지도자들은 백성들과 함께 음악을 즐기면서 천하를 다스렸다. 다산도 시와 음악의 중요성에 대해서 거듭 강조했다. 시에는 반드시 바른 뜻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공자의 말과 상통한다. 아무리 멋진 말로 꾸며도 올바른 뜻이 없으면 세상을 밝히는 진실과 참된 아름다움을 얻을 수 없다. 또한 다산은 원무에서 춤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춤이란 이루어진 것을 상징한다. 선조의 공이 이루어지고 덕이 이루어진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미 춤이 있다면 반드시 성공을 상징한다. 성공을 상징하는 악이 있어 여기서 악은 음악의 악입니다. 왕의 업적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되고 효도와 공경의 마음도 일어날 것이다. 춤을 하찮게 평가할 수 없다. 자신을 바르게 세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동과 서라는 공간, 옛날과 오늘날이라는 시간의 차이를 막론하고 반드시 지켜야 할 정신이다. 그 첫걸음은 아이들에게 예술을 권하는 것이다. 예술 교육의 필요성을 이렇게 멋지게 설명하시다니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제 마지막 챕터 선행입니다. 일일청한, 하루만이라도 다산처럼 살아본다는 것. 다산은 학문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효제로 근본을 삼고 예학으로 아름답게 꾸미고 정치와 형벌로 도움을 주고 병법과 농학으로 이익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산의 사상을 정말 일목요연하게 딱 정리한 말인 것 같아요. 경전을 통해 사람의 근본과 도덕성을 함양해야 하지만 반드시 세상을 바르게 다스리고 이익을 줄 수 있는 실용적인 공부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다. 사람이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것은 양능이고 생각하지 않아도 아는 것은 양지이다. 따라서 2, 3살 어린아이도 제 부모 사랑할 줄 모르는 아이는 없고 자란 후에 형을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어버이를 친애하는 것이 인이고 우더른을 공경하는 것은 의다. 다른 까닭을 잊는 것이 아니라
천하의 누구에게나 통하는 도이기 때문이다. 맹자에 나오는 문장이라고 하네요. 제가 이 문장에 눈이 갔던 거는요. 능력이라는 것이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다는 거, 안다는 것이 생각을 하지 않아도 알게 된다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글은 다산의 목민심서에 나오는 글입니다. 각 고을의 수령은 백성과 가장 가까이 있는 관직이기에 다른 관직보다 그 임무가 더 중요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덕행과 신망, 위신이 있는 적임자를 선택해 임명해야 한다. 또한 수령은 언제나 청렴과 검소함을 생활신조로 삼아 명예나 재물을 탐내지 말고 뇌물을 결코 받아서는 안 된다. 나아가 수령은 백성에 대한 봉사정신을 기본으로 국가의 영을 빠짐없이 두루 알리고 백성들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소재를 상부에 잘 전달하며 상부의 부당한 압력을 배제해 백성을 보호해야 한다. 수령이라면 백성을 사랑하는 애율 정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다산의 글은 보면 볼수록 우리 정치가들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필독서인 것 같아요.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단락을 소개하면서 이 책의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기양살이에서 다산이 무엇보다도 지키려 했던 것 또한 바로 부끄러움을 아는 것이었다. 남들이 알면 부끄러운 일, 무엇보다도 스스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귀양이 풀려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맞는다고 해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차라리 귀양지에서 생을 다하더라도 스스로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다산은 당시 권력자에게 청원의 편지를 보내서라도 귀양을 풀어보자고 청하는 아들 학연에게 이렇게 편지를 보냈다. 돌아가고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야 큰일이기는 하지만 죽고 사는 일에 견준다면 하찮은 일이다. 사람이란 생선을 버리고 곰 발바닥을 취해야 할 때가 있는 법이다. 하물며 사소한 일로 남을 향해 꼬리를 흔들며 동정을 구걸한다면 만에 하나 국경에 난리가 일어나면 임금을 저버리고 오랑캐에 투장하지 않을 자가 몇이나 되겠는가. 내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운명이요 끝내 돌아가지 못하는 것 또한 운명이다. 그러나 사람의 도리를 닦지 않고 천명만 기다린다면 이치에 합당치 않다. 나는 사람의 도리를 이미 다했다. 그럼에도 돌아가지 못한다면 이 또한 운명일 따름이다. 강씨의 자식이 어찌 나를 돌아가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마음을 편히 갖고 염려하지 마라. 잠시 세월을 기다리는 것이 합당한 도리인즉 다시는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라. 다행히 이 편지를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산은 유배에서 풀려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저는 이 편지를 보면서 마음이 아프기도 하지만 참 조마조마했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곤란에 처하면 굽히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일, 사소한 일, 혹은 남들도 다 한다고 여겨 무뎌진 일에는 쉽게 타협한다. 물론 수양의 최고 경지에 이른 사람들처럼 엄격하게 도덕성을 지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스스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타협하고 싶을 때마다 새겨야 할 것은 부끄러운 일은 아닌가라고 자문하며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세다. 그런 면에서 다산은 정말 위대하고 존경받기에 충분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산의 많은 저서를 다 읽어볼 수는 없었지만 이렇게 이 책을 통해서 여러 생각을 접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역시 다산 정약용은 제가 제일 존경하는 사람 1위입니다. 오늘도 긴 녹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